네, 안녕하세요. 월가 아재입니다. 오늘 2월 Q&A 답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올렸었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질문이 꽤 많아가지고 편집 없이 그냥 횡설수설할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그 영상 아래쪽에 각 질문이랑 그 몇 분 몇 초인지 제가 다 이제 정리해서 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티에 제가 매달 Q&A 포스팅이라고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2월 정기 Q&A 포스팅.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 댓글들은 하나하나 읽어보긴 하지만 그 놓치는 질문들이 꽤 많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3월 것도 이제 곧 올릴 테니까 거기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총 73개. 그런데 라이크는 62개? 하나는 내 거? 참을 수 없는데. 농담이고요. 그러면 질문을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를 이용한 ETF나 펀드가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보시나요? 켄쇼 프로그램을 이용한 ETF에 투자 생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AI를 이용한 ETF나 펀드는 그러니까 자동화돼서 막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완전 자동화된 ETF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퀀트 트레이딩, 뭐 퀀트 투자 그런 쪽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AI, 뭐 기계학습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그런 퀀트 전략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 손이 생각보다 많이 갑니다. 뭐 계속 리서치해야 되고 계속 전략마다 이제 수명이 있어가지고 계속 전략 그 유지 보수해주고 아니면은 수명 다 된 것 같은 거 버리고 새로운 전략 리서치하고 계속 이제 사실 사람이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AI를 이용했다고 보긴 힘들고 최근에 보니까 완전히 그런 파이프라인까지 자동화한 진짜 AI ETF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는 좀 그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아직까지는 그런 소위 말하는 AI라고 불리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길 정도의 캐파시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결국은 어떤 코로나라든지 연준의 액션 같은 것들이 기존의 데이터에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AI의 한계가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그런 개입 없이 완전 자동화된 AI ETF가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운 좋아서 뭐 1년, 2년, 3년 정도까지 괜찮은 ETF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그다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 캔쇼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막 엄청 AI를 써서 인공지능을 써서 운용되고 그 인공지능이 막 알아서 사고 팔아주고 그런 ETF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캔쇼에서 대한데이터 팀의 데이터 과학자였고 캔쇼 인덱스 팀, 지금은 S&P 인덱스로 흡수됐는데 인덱스 팀에서 만든 그런 4차 산업 업종별로 인덱스들을 만들었고 그 인덱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 켄쇼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각종 이제 그런 리서치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인덱스를 만든 거고 그거를 추종하는 ETF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듯이 막 켄쇼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이 막 운용해주는 ETF가 아니고 그냥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켄쇼 인덱스들의 테마, 그 산업에 이제 본인이 그 성장성이 있고 전망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투자하는 거지. 그 뭔가 인공지능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시고 켄쇼 그쪽 ETF 투자하는 거는 조금 그거랑 방향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마이클 버리가 ETF 버블에 대해 경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TF 버블에 대한 제 관점은 마이클 버리는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인덱스 펀드, 예를 들어서 S&P 500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개똥 같은 주식인데 그냥 SPY 같은 ETF를 사는 그런 물량이 많으니까 그런 개똥 같은 주식도 고평가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ETF 버블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식시장 자체가 버블이라서 주식 관련된 ETF도 버블이다. 그런 로직이면 저는 공감을 하는데 주식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감안했는데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ETF라는 그 집단만 대버블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결국 프라이스 디스커버리가 잘 안 이루어진다. 프라이스 디스커버리라는 것은 어떤 주가의 적정 가치가 효율적으로 잘 책정이 안 된다 이 소리인데, 그에 대한 예로 마이클 버리는 그 금융위기 때 하우싱 버블 때 모기지 채권 같은 것들, 그 당시에도 모기지 채권을 증권화 해가지고 이제 다 묶어가지고 뭐 CDO 그런 파생 상품도 만들고 급을 나눠가지고 뭐 AA 등급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섞여 있는 개똥 같은 것들이 제대로 프라이스 디스커버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의 주식 같은 ETF도 S&P 500에 있는 개똥 같은 게 묶여서 이제 패시브 자금을 받으니까 버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모기지 채권이나 뭐 크레딧 마켓이나 그런 분야에 비해서 주식시장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숏하는 기관들도 많고 숏하기도 용이하고 일반 개인들도 액티브하게 주식 매매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주식시장 대비해서 ETF가 좀 버블이라는 로직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단순한 어떤 일시적인 트렌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앞으로 계속 지속될 변화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글쎄요. 마이클 퍼리저 ETF 버블 경고한 것도 아마 2019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주식시장 전체가 그냥 버블이다. 그래서 따라서 주식 ETF도 버블이다. 그리고 주식시장 버블에 뭐 ETF 구조가 기여를 한다. 뭐 그런 얘기면은 말은 된다고 생각은 해요. 미국 헤지펀드에 입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미국 대학을 나오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유리할까요? 선물이나 옵션 트레이더가 되는 법이 궁금합니다. 트레이더가 되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문과 출신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학을 나와서 보통 이제 골드만이나 뭐 JP 모건이나 아니면 크레딧 스위스 같은 투자은행의 인베스트먼트 뱅킹 부서가 있습니다. 뭐 IPO라든지 M&A 관련 그런 걸 하는 부서인데, 거기에 이제 입사를 해서 처음 하는 일은 뭐 계속 한 3년, 2, 3년 정도는 엄청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하죠. 결국 뭐 IPO든지 M&A라든지 기업 가치 평가를 해야 되니까 DCF 모델이라고 기업의 뭐 적정 가치 계산하려고 그런 숫자들 막 이렇게 있는 엑셀들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걸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워라벨 최악위로 불리는 그런 부서인데, 주당 120, 130시간 일한다.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2, 3년 정도 하고 거기서 이제 뛰어난 사람들은 사모펀드 쪽으로 갑니다. 사모펀드랑 헤지펀드도 사실 경계가 모호한데, 일반적으로 헤지펀드는 세컨더리 마켓, 주식이나 채권이든 그냥 사고 팔면서 돈 버는 거를 말하고, 사모펀드는 상장되지 않은 프라이빗이 이제 사기업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뭐 레버리지 바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구조조정하고 해서 되판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사모펀드 쪽으로 많이 가요. 이제 많이는 못 가죠. 이 중에서 이제 잘 된 사람들이 또 가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또 헤지펀드 쪽에서는 롱숏 펀드, 기업 적정 가치를 추산해가지고 매수하면서 다른 뭐 비슷한 주식들 공매도 하고 뭐 그런 펀드들로 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문과 출신, 보통 아이비리그 나온 그런 학생들이 제일 엘리트 코스라고 하면, 요즘은 이제 최고 엘리트 코스는 저기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이 됐는데,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상경 계열 최고들은 이쪽으로 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헤지펀드로 가는 루트도 있고, 그 외에 이제 트레이딩 쪽 분야는 뭐 프랍 트레이딩 회사, 헤지펀드, 아예 그냥 트레이더로서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이쪽은 좀 더 트레이더라기보다는 애널리스트에 가깝죠. 기업 가치 평가하고 트레이더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일반적으로 트레이더라고 하는 루트는 이렇게 투자은행, 프랍 트레이딩 회사, 헤지펀드 이렇게 있는데, 투자은행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규제 같은 게 있으면서 투자은행 내부에서 그런 프랍 트레이딩은 금지가 됐어요. 프랍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수익을 목적으로 매매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 이제 2008년도, 2009년도 이후에 골드만 트레이더다, JP모건 트레이더다, 거기서 트레이딩 한다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트레이딩은 아니고, 그냥 그 골드만의 고객이 되는 헤지 펀드나 대형 펀드에서 주문을 체결해 달라 부탁하면은, 그 헤지 펀드에서 그 주문을 체결해 달라는 그 주문을 받아서 이제 그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골드만이나 그런 데서 이제 알고리즘 통해서 주문 체결을 하는 그런 부서라서 사실 요새는 이제 투자은행 쪽에서 트레이더도 잘 안 붙고 프랍 트레이딩이랑 헤지 펀드 쪽으로 이제 트레이더로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헤지 펀드는 그냥 소수의 부자들의 돈을 트레이딩하고 이제 운용하는 곳이고 프랍 트레이딩 회사들은 그냥 그 오너랑 파트너들, 자기 자본을 이제 트레이딩 하는 거고, 그래서 누구의 돈을 운용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데는 이제 뭐 저기 대학 졸업하고 면접 봐야죠, 뭐 들어가려면. 그 다음 또 이과 출신 뭐 퀀트 쪽 또 좀 얘기가 다른데, 지금 그냥 트레이딩 얘기를 좀 하자면 프랍 트레이딩 회사들은 보통 면접 과정이 브레인 티저라고 하는 그런 암산 문제, 산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0.99의 100제곱은 얼마냐, 그냥 한 5초 10초 내에 다 못하면은, 저도 옛날에 저기 어디냐, 파이브 링스 캐피탈인가 제인 스트리트인가 1차 면접에서 그거 0.99에 100제곱이 뭐냐 우물쭈물 했다가 그냥 바로 그냥 전화 끊더라고요. 넌 능지가 낮아서 안 되겠다, 그런 굴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산수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고 IQ 테스트 하고, 그다음 면접은 수학 문제 같은 거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브레인 티저나 그런 것들도 사실 뭐 면접 준비를 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이과 출신들은 이제 퀀트 트레이딩은 또 다른 세계라서 보통 이제 코딩 실력으로 많이 가죠. 코딩 잘하고 브레인 티저도 많이 물어보고, 퀀트 트레이딩 쪽은 거의 뭐 코딩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도 뭐 트레이딩 업계를 떠난 지 벌써 6년이면은 참 업계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요즘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헤지 펀드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펀더멘탈 쪽으로 투자하는 쪽도 있고, 옛날 방식으로, 아니면은 뭐 인수합병 쪽으로 전문으로 하는 헤지 펀드도 있고, 글로벌 매크로 경제학 박사들 뽑는 헤지 펀드도 있고, 그래서 뭐 딱 이거다 말씀드리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트레이더를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요새는. 옛날만큼 그렇게 막 뭐 30대 은퇴하고 그런 얘기는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일반적인 레벨보다는 훨씬 많이 벌겠죠. 근데 예를 들어 퀀트 트레이딩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에는 엄청 엣지가 많은 그런 전략들도 많고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퀀트 트레이딩 팀들도 있고, 요새도 이제 뛰어난 팀들은 그러죠. 근데 전반적으로 업계가 많이 포화 상태가 되고 문도 좁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더들이 보통 이제 퇴사를 하면은 1년부터 3년 정도 비경쟁 조항이 있어서 이직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1년 정도 쉬고 이직하고 하면서 퀀트 트레이딩 부서랑 그런 팀이랑 회사들 간의 전략들도 많이 평준화가 되고, 다들 비슷비슷한 전략들 돌리면서 어떤 옛날만큼 엣지가 나오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월가제 공부 포카 리서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공부는 보통 뭐 저기 지금은 석사 수업들을 듣고 있어가지고, 저도 의지력이 막 강한 편은 아니라서 이것저것 해봤지만 결국은 뭔가 제가 돈을 내고 학점을 따야지 그걸 꾸역꾸역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고, 콜세라나 EDX나 유데미라고 UDEMY .com인지 org인지 모르겠다. 근데 유데미란 사이트에 가면은 약간 플랫폼인데 전문가들이 $10, $13 정도에 되게 좋은 강의를 많이 올려놔서 그런 거 볼 때도 있고, 논문 읽을 때도 있고, 제가 뭐 막 이렇게 공부하라 뭐 그렇게 말씀드릴 그건 아닌 것 같고, 리서치 방법은 뭐 보통 논문 찾아보든지 아니면은 뭐 저번에 말씀드린 Seeking Alpha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뭐 무료로 각종 전문가들이 어떤 금융 상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올려놓은 분석 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보통 그런 거 보면서 아이디어 얻고, 그 외에 리서치 할 게 있으면 거의 다 이제 전 구글로 다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웬만큼 이제 구글을 쓰면 다 되는 것 같고, S&P가 3,900인데 미래를 보고 와서 지금부터 바로 계속해서 하락해?
5% 이상 하락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레버리지를 써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뭐 레버리지 최대로 쓰고 싶으시면 옵션이겠죠. 선물보다는 아마 옵션이 훨씬 더 레버리지 많이 쓸 수 있고, 목표가에 따라서 이제 행사가는 조절을 해야겠죠. 행사가 낮아질수록 옵션 프리미엄이 싸지면서 더 많은 개수의 옵션을 살 수 있지만, 그만큼 이제 더 많이 내려야지 이제 돈이 벌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행사가별로 몇 개 살 수 있는지, 그다음 목표가까지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그렇다고 제가 뭐 옵션 해라 이런 말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옵션도 잘못하면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부를 하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어 책 중에서 투자책 추천받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저 한국 책을 요새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막 추천해 드릴 만한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제가 그렇게 많이 본 게 아니라서 뭐 좋은 책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요새는 그냥 나무위키나 그냥 구글로 사실 이런 거 찾아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제가 책은 나중에 정리를 좀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공부 조금씩 하셨다고 들었는데 추천책이나 영상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 법륜 스님 무슨 불교 대학이라는 거 돈 내고 좀 들었었는데, 이사하고 하면서 이제 못 들었는데, 그 외에는 이런 것들, 여기 뭐 법륜 스님 금강경 강의 뭐 이런 책들 좀 보고요. 제가 어디서 불교 공부했다고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대단히 막 심오하게 불교에 대해서 알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초보 수준으로 그냥 책 한두 권 읽어본 정도지, 절대로 뭐 제가 불교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건 아니라서, 제가 막 그걸 대단히 막 불교 쪽으로 제가 막 추천드려 뭐 그럴 짬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현물이랑 차이가 큰데 이런 경우가 흔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한 달 전이라서 일시적으로 뭐 차이가 난 건지, 일시적 차이는 요새는 뭐 다 차익 거래 때문에 안 날 것 같고, 보통 이제 현물이랑 선물 차이는 롤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선물 만기까지의,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같은 케이스는 뭐 보관 비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데, 그 나스닥이나 그 주가 지수 선물은 보통 이자랑 배당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되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또 날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유튜브가 이게 한 달 전 이렇게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자산 배분 관점에서 원자재의 비율은 어떻게 세팅하면 좋을까요?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자산 배분 투자를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가 옛날엔 트레이더였고 지금도 거의 뭐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자산 배분에 대해서 막 여쭤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답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전문성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냥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뭐 일단은 확신에 따라서 다르겠죠. 원자재에 대해 더 확신이 있다 하면 원자재 비중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변동성, 자산 배분을 운용하실 거면은 배분된 것 중에서 특히 변동성이 높은 상품들은 변동성에 비례해서 좀 줄이시는 게 좋겠죠. 이 부분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학술적으로 뭐 이퀄리브리엄 어프로치인가 막 그런 논문도 있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여다보지 않아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느 나라 통계학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저한테 야동 뭐 보는지 물어보시네. 글쎄요. 저는 사회 동포주의자라 그때그때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설 매매를 할 때 자신의 생각과 맞는가를 어떻게 확정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 일단은 가설에 따라서 이건 다 달라진다고 봐요. 왜냐, 어떤 가설들은, 예를 들어 가격 베이스로 하는 가설들은 가설 움직임에 따라서 자기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 수 있겠죠. 물론 가설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스닥 시나리오처럼 시나리오별로 확률을 통해서 산정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결과만 가지고 알기는 힘들죠. 그래서 보통 사후 검토를 할 때 그렇게 틀렸었다, 맞았었다 이걸 아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투자의 세계는 확률적인 세계라서, 예를 들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나는 이 선택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이 선택지가 나왔어요. 근데 실제 그 저변에 깔린 확률은 제가 선택했던 선택지가 99% 확률이었고 결과로서 나온 게 1% 확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나왔을 때 99% 확률을 선택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었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설 매매를 할 때 보통 이제 사후 검토를 할 때는 내가 틀렸었구나. 이거라기보다는 그 가설 매매에 대한 확률에 이르기까지 로직이 있을 거예요. 내 생각의 결론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과정들이 맞았나 틀렸나를 보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기관들이 기술주에서 빠지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13F 보고서나 아니면 기관들 그 홀딩 같은 걸 통해서 진짜로 이게 빠졌었나? 그 로직의 과정들의 그 각 피스들을 그냥 나중에 검증해 보는 걸로 로직의 어떤 부분이 틀렸었다면은 왜 틀렸는지, 그 다음에 그 추후의 시점에서 알게 된 정보 말고 그 당시에 알 수 있었던 정보를 토대로 이 로직의 이 피스가 틀렸었음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인데 주식을 공부해서 주식을 직접 할까요? 아니면 펀드에 맡기는 게 나을까요? 저는 솔직히 펀드나 뭐 ETF 투자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나 생각해 보면 저는 뭐 학창 시절에도 거의 차트를 하루에 거의 FX는 또 24시간이니까 거의 하루에 11시간씩 차트 들여다보고 돈도 20대 많이 잃어봤고 그런 것들이 저는 금융계에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공부라든지 어떤 금융에 대한 공부가 트레이딩 하면서 배우고 그런 것들이 제 커리어에도 이제 도움이 되었고 그렇게 갔지만 만약에 사회초년생인데 금융계에 있는 분이 아니다. 굳이 주식을 막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물론 여유가 좀 있으시고 해서 뭐 공부 차원에서 그냥 사회를 아는 관점에서 뭐 해보는 게 뭐 굳이 나쁜 건 아닌데 직접 막 매매하고 HTS 켜고 매매하고 그런 것들은 저는 20대에는 그렇게 권장은 하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20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기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옛날 그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평생 직장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뭐 어떤 기업에 입사하면은 은퇴할 때까지 그 기업 사람이었고 평생 직장의 개념이 있었죠. 근데 요즘 세대에는 저는 앞으로 점점 더 이게 심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기업 혹은 사회가 나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 그런 세상이 점점 더 올 거고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받는 방법은 결국은 내가 실력이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보거든요. 이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이직할 수 있는 실력. 해고당하든지 회사가 망하더라도 재취업할 수 있는 실력. 그런 면에서 본인의 본질적인 실력을 많이 쌓아둬야지 주식으로 뭐 돈 벌겠다. 사회초년생이면 시드머니도 얼마 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신경을 쏟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가진 실력, 본인 분야에서. 실력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뭐 자기 밥벌이도 힘들겠지만 그렇게 기업에 들어가고 나서도 실력이 없으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없으면은 좋은 사람이 되지도 못해요. 본인의 실력이 없고 본인의 자기 중심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정치를 해야 되고 타인에게 이권 다툼을 해야 되고 얘기하고 나니까 너무 꼰대 같네. 알아서 하세요. 농담이고 그냥 뭐 정주식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은 회사들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경제 전반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어쨌든 자신의 어떤 경제 지식이나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시사상식도 쌓이고 근데 막 개별 주식 어떤 게 오를까 그런 거에 이제 막 집착해서 그러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최근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에 1조 7천억 원을 베팅했는데 앞으로 월가에서 암호화폐 쪽에 얼마나 베팅을 할지 궁금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월가라는 게 사실은 이게 뭔가 하나의 집단이 아니고 헤지펀드 같은 케이스도 뉴스에 나오는 헤지펀드는 몇 개가 안 되지만 헤지펀드만 8천 개에서 10,000개가 있어요. 거기에 종사자도 수십만 명이 되고요. 그리고 월가도 사실 엄청나게 큰 그런 거죠. 마치 여의도에서 이번에 주식을 매수 들어가겠느냐 이런 질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하나로 단정 짓기는 힘들죠. 근데 전반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연준이랑 저기 뭐냐 미국 재무부에서 그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견제 발언을 한 이상은 월가에서
그렇게 차익 실현을 생각하고 들어갈 수는 있어도 테슬라 같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약간 제도권에 대한 반항, 그런 쇼맨십으로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에 대한 강의나 의견도 영상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선이든 주식이나 옵션방. 전 선물은 사실 선물 생으로 잘 하진 않아요. 진짜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 선물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선물만으로 돈 버는 건 진짜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나중에 제가 선물에 대해서 생각이 나면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경영과 금융공학을 전공하는 학부생입니다. 수업을 듣다 보니 수학의 벽이 조금 있더라도 금융시장에 쓰이는 데이터 과학과 계량적 분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깊은 공부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학부생으로 돌아간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대학에서 들으시고 싶으신가요? 문돌이 금융공학 전공한 문돌이 학부생은 아닌 것 같은데 자격증 추천. 데이터 과학을 진짜 잘하고 싶으시면은 선영대에서 잘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코딩 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금융공학 전공이면은 수학 통계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금융 관련해서 데이터 과학이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초점을 잡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데이터 과학이면 데이터 과학, 금융이면 금융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데이터 과학을 깊게 공부해서 나중에 금융 지식을 쌓아서 적용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금융 쪽으로 뭐 데이터 과학 해보려고 하면 약간 죽도밥도 안 될 수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 전 코딩 열심히 하시고 선영대수 구체적으로 아니, 어떤 과목인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저희 뭐 계량 경제학 이런 데서 회귀 분석 같은 거 열심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귀 분석도 사실 깊이 들어가면 엄청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서 이거 뭐 제대로 조언을 못 드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열심히 하세요. 데이터 과학 쪽 자격증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CFA 1차 정도 따두면은 금융 전반적으로 그냥 프레임 잡기는 좋겠죠. 일반인 투자자 수준에서 인플레이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해지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괜찮은 거는 저기 뭐냐 원자재겠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실질 금리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요새 저는 산업금속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인플레 해지는 원자재다. 그래서 뭐 원자재 포트폴리오에 섞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플레가 걱정되신다면 트레이딩식 데이터 과학을 활용하는데 시계열 데이터, 크롤링 해온 데이터 외에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적용하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지 데이터 뭐 기관 돈 많은 기관들은 뭐 위성 데이터 받아가지고 뭐 월마트에 주차장에 주차 몇 대 했는지 보고 매출 같은 거 예측하고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일반 레벨에서는 차트 같은 걸 이제 뭐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라고 CNN이라고 하는데 그런 알고리즘을 써서 이미지 추출을 해가지고 캔들스틱 차트 이미지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도 있겠죠. 논문도 아마 몇 개 나와 있는 거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저는 안 해봤어요. 그래서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 외에 뭐 이미지 데이터라고 하면은 글쎄요 위성 데이터랑 뭐 캔들스틱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은. 중국 CBDC 시행 관련해서 향후 달러 패권이 어떻게 바뀔지 CBDC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 부분이 사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라 봐서 특히 제가 달러 저번에 기축통화에 대해서 미국이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점점 커지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달러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디지털 달러랑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 정리가 다 안 돼가지고 아마 미중 전쟁이랑 CBDC, 기축통화, 패권 이런 쪽에 연결을 잘 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생각이 좀 끝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시중에 풀린 돈이 사라지려면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보통 시중에 돈이란 게 이제 지폐 이런 거 말고도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돼요. 제가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100만 원을 은행에 예치를 해요. 근데 그 은행은 또 B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대출을 해줘요. 그럼 그 B라는 사람은 이 대출받은 걸로
뭐 소비를 한다고 칩시다. 100만 원으로 뭐 소비를 해요. 그럼 그 소비로 어떤 가게에 가서 100만 원을 써요. 그 가게는 또 100만 원 소득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가게는 또 은행에 100만 원을 예치를 합니다. 은행은 또 100만 원 또 대출을 해주면은 이게 돌고 돌면은 처음엔 저만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게 예금이 되고 대출이 되고 대출이 또뭐 소비돼서 딴 사람하고 이렇게 돌고 돌면서 실제 돈은 100만 원이지만 그 지금 경제에 돌고 있는 돈은 뭐 1000만 원 정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신용 창출이 일어나는 거. 신용 팽창? 한글 단어들은 좀 잘못 쓰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 팽창. 그러면 이제 시중에 있는 돈이 지금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부채, 지금 대출해 간 사람이 있잖아요. 100만 원을 대출해서 100만 원이 생성되고 또 이게 예치되고 100만 원이 대출되면서 또 생성되고,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은 100만 원 대출되면은 뭐 90만 원이 대출되고 뭐 그렇게 돌고 돌면서 무한히 늘어나지는 못하고 이제 그 멀티플라이어가 한정되긴 하는데, 어쨌든 요지는 제가 100만 원만 있어도 부채의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시중에 돈은 100만 원보다 많을 수 있다. 그러면은 시중에 부채가 없어지면은 이 시중에 풀린 신용 팽창된 돈들도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경제가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나 그런 중앙은행들이 하는 게 금리를 올리고 내리잖아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이 대출을 덜 하게 되고 사람들이 돈을 덜 빌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중에 돈이 좀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즈 지수를 추종하는 소셜 센티먼트 ETF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글쎄요. 이런 것들은 보통 엣지가 많이 사라졌다고 봐요. 진짜로 버즈 지수를 추종해서 이제 시장 초과 수익이 나오는 그런 알파가 있다면은 헤지 펀드에서 썼겠죠. 근데 이미 ETF라는 거는 이미 그게 더 이상 알파 팩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위가 많이 사라졌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그냥 재미삼아 투자해 보시고 싶으시면은 뭐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부양체계의 걸림돌이 될 정도로 커진다면 주도적으로 규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미국이 기축통화 지위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가정했고, 비트코인이 양적 완화에 영향을 준다면 미국이 비트코인을 손보이기 시작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월가제님의 달러 기축통화 포기 영상을 보고 제 가정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실제로 기축통화를 점점 포기해 가기 시작하면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기도 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영상에서 제대로 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게, 미국이 기축통화 지위를 버리는 게 아니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버려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페트로달러. 예를 들어서 예전에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도 달러는 금에 연동되고 다른 통화들은 달러에 연동되어 있었으니까 달러가 기축 통화였죠. 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포기를 했죠, 미국이, 닉슨이. 그러면서 페트로달러 체제로 넘어갔죠.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 페트로달러 체제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유지가 불가능한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버려야 된다. 미국은 당연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를 하겠죠. 새로운 체제에서 그 기축통화 지위를 선점하려고 할 텐데,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은 그거를 견제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생각 정리를 전 못했어요. 디지털 달러와 디지털 위안화, 그런 쪽에 CBDC 그쪽을 잘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전 결론은 못 내렸고, 비트코인은 아니라고 봐요. 네, 저는 세계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범용적 화폐 중에서 비트코인 투자는, 저는 비트코인 뭘 떡상할 수도 있겠죠. 요즘은 뭐 워낙 자산들이 상상치도 못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걸 보기 때문에 비트코인 떡상할 수도 있죠. 근데 과연 이런 세계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범용적인 화폐로서 비트코인이 어떤 그걸 하기에는, 제가 지난번에 포스팅을 올렸듯이 좀 걸림돌도 많고
리스크도 있다. 미국에서도 견제를 할 것이고 중국에서도 견제를 할 것이고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도 그 초창기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디자인상 우월한 알트코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현재 쓰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그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많이 받아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사실 좀 위태위태한 버팀목이 아닐까. 그냥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숱한 알트코인 중에서 제일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비트코인이 많이 쓸 거다. 그건 좀 약한 가정이 아닐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예측을 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은 예측을 남발할수록 어, 괜히 또 그거 따라서 좀 의사결정 내리는 분들이 생기면은 괜히 저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그냥 구경합니다. 어떤 제 매매의 그런 프레임에서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 보고 있죠. 보고 있으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하는 생각, 앞으로의 향방 그런 것들 가늠하는데 공부를 하고 있지 제가 막 비트코인 사서 뭐 장기 투자하고 그럴 생각은 없어요. 옵션의 가격이 현재 너무 비싸다, 돈 싸다 이걸 판단한 기준이 있으신지요? 일반적으로 옵션은 빅스 지수를 보면은 히스토리컬 데이터 대비해서 싼지 비싼지는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에 빅스 지수가 10, 15 뭐 이럴 때랑 현재를 비교하면 현재가 고평가된 것 같지만 마켓 레짐 자체가 지금 변한 상황이죠. 그래서 빅스 지수의 그런 추이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힘들고 미시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내릴 때는 옵션 가격이 비싸지고 오를 때는 옵션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조정장에서 옵션을 매수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옵션 매매할 때 그냥 가격 레벨들을 많이 봅니다. 옵션 가격이 있으면 그 옵션이 그 손익분기점이 있잖아요. 손익분기 대비해서 리스크 리턴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봐서 좋으면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왜냐면 옵션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리스크 리턴이 나빠질 테니까. 그래서 손익분기점으로 판단한 리스크 리턴. S&P 500 등 인덱스 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상패 처리 등이요. 인덱스 지수는 일단 마켓캡 웨이트라서 시가총액들 그 액티브하게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그 주식 숫자 곱하기 주가 한 게 이제 시가총액 마켓캡인데 그 비율로 가중평균해서 S&P 지수가 계산이 되고요. 상패 처리 편입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결국은 커미티로 그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수 뭐 이렇게 뭐 그런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커미티에 참여하는 그 위원들 간에 뭐 테슬라를 이번에 이제 편입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가치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블록체인은 굉장히 이제 공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제가 포스팅을 하나 올렸거든요.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코인 쪽에 이제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냥 일개 개인의 의견이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일론 머스크가 GME 때도 비트코인도 매번 투기를 유발시키는 것 같은 관련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굉장히 경솔한 행동이 맞다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트위터를 좀 더 책임감 있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지코인 뭐 떡상한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면은 시장 조작이죠. 사실 그 정도의 공인이 그렇게 막 어떤 코인 막 밀고 자기가 샀다 막 하고 하는 시장 조작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지코인 트윗 관련해서 지금 금감원 조사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개인적으로 화폐로서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월가제님을 비롯한 업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업계 입장까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이것도 그 포스팅을 제가 했기 때문에 커뮤니티 포스팅을 참조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금리에서도 채권을 담을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물가 연동체가 나을까요? 채권 담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저금리 시대고 굳이 채권을 담을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채권보다는 물가 연동체가 낫겠죠. 요즘 같이 이제 인플레 우려가 좀 있는 상황에서는 저 인플레는 연준이 요새 자꾸 인플레 얘기를 막 여러 연준 이사들이 나서서 계속 그거를 인플레 기대치를 좀 낮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인플레가 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새는.
그 바이든 정부가 이제 부양책 같은 거 규모를 한번 보시면은 GDP 대비 규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3D 프린트 관련주가 급등 후 조정이 아닌 지속적 급등세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주세요. 저는 3D 프린트 쪽에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개별 주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급등 후 조정이 아닌 지속. 글쎄요, 저는 답변을 드리기 싫은 게 아니고 진짜 모르기 때문에 산업에 대해서도 제가 지식이 제대로 없고 관련 주가 뭐가 있는지도 지식이 없고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고요. 스펙 투자에 대해서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스펙 투자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나 올렸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투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 목표 수익률을 정한다기보다는 각각 가설별로 매매별로 목표하는 그 익절 가격이랑 손절 가격 같은 거 있죠. 손절 가격이라기보다는 최대 손실 한도가 있죠. 근데 일반적인 이제 투자에서 예를 들어 1년 목표 수익률이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신다면은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어떤 연속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때그때 시장 상황을 보고 저한테 가설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편이라서 그런 가설들이 많은 해에는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딱히 없을 때는 또 투자를 그냥 안 할 때도 있기 때문에 1년 목표 수익률 이런 건 없습니다. 기관이 아닌 개인이 부동산을 숏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동산 지수를 추종하는 ETF랑 반대로 추종하는 인버스 ETF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덱스 추종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달러 약세면 수출 물가가 싸져서 수출에 유리하고 강세면 그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이랑 미국의 환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대해서 영상 올린 그 기본편 금융상품 시리즈 3편인가? 만성적인 무역 적자로 이어지는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영상에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국의 케이스에 뭐 약달러가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못 봐가지고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달러가 약해지면은 달러 대비해서 유로라든지 다른 통화들이 강해지니까 특히나 요새는 이제 위환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많이 보이니까 한국이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경쟁 국가들이 그런 대표적으로 중국이라든지 그런 국가인데 위환화 강세보다는 한국 이제 원화가 그 정도 강세는 아니라면은 수출에 유리하지 않나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제 추측상. 그래서 이 부분은 달러가 기축통화라서 그렇다. 이 부분은 위완화라든지 다른 통화의 강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YCC 헬리콥터 머니 양적 완화를 구분하는 것에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양적 완화 헬리콥터 머니 관계가 그렇습니다.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양적 완화는 국채를 매입해서 시중에 돈이 흘러가는 거고 헬리콥터 머니는 그냥 진짜 돈을 꽂아주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는 그 스티뮬러스 체크로 국민들 통장에 그냥 1,400불씩 막 찍히죠. 이게 헬리콥터 머니고 양적 완화는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자금이 흘러들게 하는 건데 일단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는 시중의 돈이 증가하는 걸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는 증가했지만 양적 완화 양만큼은 증가하지 않은 게 그 당시의 그런 양적 완화라는 것은 국채 매입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을 건전화시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규제, 바젤 3 투자은행들 규제를 통해서 투자은행들이 확보해야 될 어떤 안전 마진, 안전 현금량을 대폭 규제를 상향시키고 그 규제를 맞출 수 있도록 얘네들한테 현금을 꽂아주는 게 양적 완화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양적 완화한 게 시중으로 돈이 퍼져나가서 인플레를 만들고 그랬던 양적 완화는 아니고 요즘은 근데 이제 양적 완화가 실제로는 시중으로 흘러들고 있죠. 은행들은 그 재정 건전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또 다른 차이는 양적 완화는 낙수 효과로 경제를 이제 부양을 해요. 처음에 국채 매입을 통하면은 국채에서 이제 우량 채권, 우량 주식들, 그다음 중소 기업들, 그다음에 신흥국들 그런 식으로 양적 완화는 낙수 효과로 점진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자산 인플레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뭐 빅테크 주식들 이런 데는 코로나 시기 때 많은 수혜를 봤죠. 근데 헬리콥터 머니는 이제 그냥 국민들한테 꽂아줘서 근데 요즘처럼 이제
국민들이 그 스티뮬러스 체크 받아서 주식시장에 바로 꽂아버리면은 이게 자산 인플레를 만들겠지만 헬리콥터 머니 취지 자체는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가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지고 그 경제 선순환을 만들려고 헬리콥터 머니 쪽을 쓰는 것 같고 YCC는 이제 양적 완화는 국채를 매입하는 건데 YCC는 국채 금리를 이제 상한선, 하한선 이런 걸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채권 설명할 때 금융상품 시리즈에서 채권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QF 프로그램 들으셨다고 했는데 어떠셨나요? 취업 목적 외에 실제 투자에 도움되는지? 아니요. CQF 프로그램 엄청 비싸거든요. 2,500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은데 뭐 투자은행의 리스크 부서 들어가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금융공학이 사실 쓰이는 곳 자체가 투자은행 리스크 부서 가면은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투자에는 요새 금융공학 많이 죽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추예요. 금융공학 석사랑 뭐 커리큘럼 비슷하기 때문에 금융공학 석사를 풀로 하기 싫다면 CQF를 들으시면 금융공학 석사 레벨로 거의 비등하게 배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취업을 목적으로 이걸 하시겠다 아니면 실제 투자에 적용하겠다 이걸로 들으시는 거면은 비추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일과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평일에는 업무를 하고 저는 어쨌든 지금 워라밸은 굉장히 좋거든요. 재택근무에다가 주 40시간 일하고 워라밸은 좋기 때문에 업무가 한 5시 정도 끝나면은 그때부터 딸이랑 좀 놀아주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설거지 같은 거 좀 도와주고 저녁에 또 딸이랑 좀 뭐 양치시켜주고 그러고 나면 한 8시 정도부터는 제 시간이 또 있으니까 공부 같은 거 하고 석사하고 어떨 땐 새벽에 이제 유튜브 찍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좀 롤도 좀 하고 그렇죠. 예. 월가제님의 개인 포트폴리오 CAGR은 어느 정도인지 말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 수익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수익률은 조금 왜곡이 많이 돼 있어서 세 자리 수인데 처음에 이제 2009년도 트레이딩 시작해서 처음 몇 년 엄청 잃었죠. 이제 FX 매매 처음에 2, 3년 주장창 읽고 막 나중에 그 빚도 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생각이 든 게 왜 내가 기관 트레이더로서는 옵션이 전문이었는데 왜 개인으로서는 FX 마진에 계속 돈을 붓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개인 트레이딩 5년 차, 6년 차 때보다는 당연히 내가 전문성이 옵션에 있으니까 옵션으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가설 매매 정립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재의 매매 방식이 정립이 됐는데 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옵션의 특성상 프리미엄을 굉장히 작게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1억이 있으면은 1억을 다 계좌에 넣고 그거를 투자하거나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1억을 잘게 나눠서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되면은 계좌에 100만 원을 넣어요. 그런 다음에 옵션 그런 거에 몰빵을 해요. 몰빵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뭐 똔똔 치거나 아니면 다 잃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하긴 그것도 가설에 따라 다른데 저는 보통 외과 옵션이 좀 저평가됐다 생각할 때 외과 옵션을 사기 때문에 외과 옵션은 이게 가격 움직임이 많아야지 수익이 나서 승률은 낮고 손실 대비 수익폭은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막 인증했던 막 300만으로 3억인가 만들고 막 그런 것들이 가끔씩 터지기도 하는데 저는 어쨌든 계좌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만 넣어두고 몰빵을 해서 다 잃으면 또 충전을 해요. 충전을 해서 또 몰빵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잘 되는 해에는 처음에 100만 원, 200만 원 시작해서 몇 억씩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해 수익률이 1000%냐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죠. 그러다가 이제 불렸던 게 또 가설에서 손실을 내기 시작하면은 그걸 접고 다 이제 청산을 해요. 다 빼고 계좌에서 빼고 그 다음 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물론 가설에 따라서 스프레드를 잡는 그런 매매거나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 매매일 경우에는 많은 자금을 넣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 이제 저는 주가 지수를 많이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항상 새해가 되면은 계좌 다 빼고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시작해서 그걸로 수익을 내면은 또 빼고 약간 그 모듈화를 해서 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수익률 따지면 이제 말도 안 되는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10,000% 냈다고 해서 10,000% 실력을 가졌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할 때는 99번의 그 뒤에 이제 추가로 넣을 거를 상정하고 이제 굴리는 거니까 사실은 뭐 1억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1억으로 계산을 하는 게 맞냐? 제가 100번 연속 잃어서 1억을 다 날리면 또 추가적으로 1억을 안 넣을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니까 몰빵을 하는 거지 1억, 2억이면 제가 그렇게 못하겠죠. 그 말은 100만 원을 1억을 만드는 거는 정말 가끔씩 가능해도 1억을 100억을 만드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옵션 트레이딩 하기 때문에 뭐 수익률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다. 그래서 근데 또 한국 분들은 되게 계좌 인증 같은 거 수익률 인증 같은 거 민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용 계좌를 파고 이 계좌는 내가 출금을 안 하고 유튜브 하는 동안 계속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인증을 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봐야죠. 다음 캐시우드의 아크 AUM의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액티브 ETF에 대한 견해도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액티브 ETF가 좋은 운용 방식으로 생각을 안 해요. 최근에 테슬라 떨어질 때 아크 ETF도 많이 떨어지면서 캐시우드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 조금 캐시우드가 이전까지는 좀 일관된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영상은 조금 논리의 모순도 있고 좀 궁색한 느낌이었어요. 헤지펀드나 뮤추얼 펀드에 비해서 자금 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캐시우드 아크 팀은 그냥 운용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말은 본인의 펀드에 대한 자금 입출임에 대한 통제가 전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떤 투자를 막론은 하고 진리는 본인이 운용하는 자금이 커질수록 수익률 내기가 힘들어져요. 워렌 버핏 보면은 뭐 거의 시장 수익률 이상 내는 게 불가능할 수준이죠. 뭐 그건 뭐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100억을 가진 사람은 정말 좋은 기회를 찾는 그런 선구안이 있으면 워렌 버핏 정도의 선구안을 가지고 있으면은 100억을 50% 내는 거는 워렌 버핏한테 쉽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엄청 기회를 잘 찾아야 될 수 있으니까. 근데 100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회든 그 캐파시티가 있잖아요. 투자할 수 있는, 넣을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100조 중에 100억 여기 넣어서 이걸로 50%, 100% 내봤자 100조 수익률로 따지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 100조가 들어갈 만한 그런 기회들을 다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힘들죠. 근데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앞으로 계속 이제 AUM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계속 직면할 문제가 AUM이 커질수록 유동성 문제라든지 투자 기회를 찾는 게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ETF의 특성상 사고 파는 게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니까 본인의 포지션들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힘들죠. 힘들죠. 투자는 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투자 상품이 있지만 어느 하나 쉽지 않네요. 원자재든 주식이든 한 우물만 파서 깨달음을 잃은 후 다른 상품으로 넓혀가는 것. 처음부터 둘 다 배우는 것. 저는 당연히 처음부터 다양하게 배우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물론 한 우물만 파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상은 다양한 상품들의 움직임을 같이 볼 때 비로소 큰 그림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식시장 고평가 저평가 기준은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저는 그냥 PER 씁니다. PER 쓰고 PER에서 유추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 많이 보는데 주식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리미엄으로 이걸 나눠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리스크, 배당 뭐 등등 있는데 나중에 이거는 저희 금융상품 시리즈에서 주식 다룰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데이터 관련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제가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문과 출신으로서 데이터 과학을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정리를 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월가제님 머릿속에 이 세상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너무 철학적인 질문을 하셔서 글쎄요.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시는지 그냥 어떤 세상인지 저희 도교에서 도덕경에 천지는 만물을 축으로 여긴다.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축구는 이제 그냥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천지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무자비한 존재, 잔인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감정이 없는 존재.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인간의 감정을 세상에 투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인과응보라는 개념이 있죠. 저놈 나쁜 놈이니까 벌 받을 거야. 아니면 착하게 살면은 또 복 받겠다. 그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과보라고 하죠. 인과응보가 아니고 응당, 그 도덕적인 정당성이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인연과보, 그냥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게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선징악은 그런 자연에 맡기는 게 아니고 사람이 행해야 되는 거죠. 오늘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